그러면 지금부터 그 인벤터 파워 유저로의 첫걸음, 설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이로직 활용과 저희가 개발한 심플리, 인벤터 서드파티 앱인 심플리에 대한 안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CIM에서 그 기계 제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다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아이로직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이를 활용한 설계 자동화 사례와 생산성 향상 사례 및 코드 분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로직을 기반으로요. 저희 한국 CIM에서 개발한 인벤터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심플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중요한 점은 아이로직과 이 심플리를 사용했었을 때 어떻게 설계 생산성을 향상하느냐죠.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생산성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플리의 최근 업데이트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그 인벤터의 파워 유저로 가기 위한 또는 파워 유저가 되기 위한 아이로직의 소개입니다. 이 아이로직은요, 인벤터에 포함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인벤터는 현재 오토스크의 프로덕트 디자인의 매니팩처링 컬렉션에 포함된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가장 핵심 솔루션입니다. 인벤터 이외에도 제조 프로세서에 필요한 대부분의 요구사항들을 프로덕트 디자인의 매니팩처링 컬렉션 PDMC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보다 나은 설계 이미지를 필요하는 영업 단계에서부터 제품 설계, 그리고 디자인 단계, 제조 단계, 데이터 관리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PDMC를 통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 주요 제품 중에서는 이제 인벤터와 현재는 원캐드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오토캐드 그리고 데이터 관리를 위한 볼트 베이직을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요. 이외에도 그 인벤터 나스트라를 통한 구조, 진동 그리고 열 전달 분야의 전문적인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를 통해서 공장에 대한 레이아웃 배치 그리고 이에 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그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현재 클라우드 기반의 설계 프로그램 중에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고 있는 퓨전 360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물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아이로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로직을 통해서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속성을 일괄적으로 입력을 한다거나 수정하거나 뭐 설계 스펙을 자동적으로 변경시켜주는 업무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인벤터를 모르더라도 그 아이로직에는 양식을 통해서 수치만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요. 이에 따른 도면을 작성하는 자동화까지 매우 많은 분야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코딩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요. 실제 설계자분들은 좀 어렵게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로직을 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이로직은 뭐뭐이다. 아마 생각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뭐 아이로직은 어렵다. 아이로직은 뭐 상당히 좀 추상적인 것 같다. 우리한테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아이로직을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작은 숫돌. 혹시 그 의미가 있으시면은 어떤 생각이신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소년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아이로직이 개발이 돼서 사용자 여러분께 제공된 지가 벌써 12년 차가 됐습니다. 우리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청소년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다른 명령이나 프로세스, 어, 기능들에 비해서 빠르고 그다음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뭐 사춘기 청소년 마음을 제가 좀 알기 어렵잖아요. 갑자기 뭐 그 돌발 행동할 수도 있고요. 뭐 좀 어려운데요. 어, 이와 같이 이제 아이로직도 제가 원하는 프로세스를 구현하려면은 많은 대화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 네.
네,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채팅방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좀 쉬운 부분도 차근차근 연구한다라면요, 뭐 필요한 기능들을 직접 개발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로직은 인벤터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의 일부분입니다. 이전에 아이로직 이전 혹은 아이로직 개발됐더라도 좀 그 확산이 안 됐었을 때는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엑셀과 연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을 변경시키면 형상을 변경시키는 과정을 한다거나, 혹은 인벤터에 있는 그 API 언어를 활용해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절차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접근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요. 현재는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제 아이로직을 활용해서 규칙을 개발하고요. 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델의 속성을 업데이트하고요. 그 다음에 양식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조립품 변경하거나 뭐 구성 요소들을 대치할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원하는지를 먼저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뭐 방금 이제 금복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음식을 먼저 선정을 하는 거죠. 자, 이그 요구사항들 선정이 됐다라면 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프로세스 또는 결과가 표준화되어 있는지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많은 회사에서 미팅했던 많은 회사에서의 공통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본 것은요. 모든 환경에서 뭐 패턴화된 혹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좀 줄이기 위해서 혹은 이제 아까 필요한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계획 그리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어느 정도는 좀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요. 실제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는 형상 자동화입니다. 아이로직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은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설계 중인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설계를 변경시키고 데이터를 얻을지 이 설계 자동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여기 동영상을 보면은요, 뭐 가상의 지금 그 샘플인데요. 뭐 A라는 컨베어 장비를 설계하는 가상의 회사를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제작 사양서를 그 엑셀로 받고요. 이 사양을 기반으로 제작을 합니다. 제작 사양서에는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높이, 그리고 크기, 너비, 각도, 롤러 등에 대한 사항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아이드로직에서 양식을 실행하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제작 사양서, 그 엑셀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그 파일에 이제 그 저장된 위치에 이제 여러 가지 엑셀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값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형상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이외에 이제 롤러에 대한 스펙들, 그다음에 서포트에 대한 스펙들을 입력을 하고 속성을 정의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설계가 종료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변경된 모델링을 기반으로 이제 도면이 필요하겠죠. 이 도면에 관련된 건 업로드를 통해서 도면을 재구성을 하고 이 도면의 추가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 설계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설계 과정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 그 자동화를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업무를 그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로즈의 가장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이러한 형상 자동화 부분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요, 실제 이제 방금 보셨던 이 컨베이어 벨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말씀드리자면 설계 자동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인벤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보시는 이런 간단한 소스들을 분석할 수 있는 전담 인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 개발에서 구축했던 사례를 좀 보게 되면은요, 이 담당자의 업무가 뭐 변경되거나 혹은 퇴사했다거나 관리 담당이 없는 경우에
또는 이제 설계 표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제 잘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보셨던 그리고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해 놓은 설계 자동화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프로세서 코드는 앞서 보신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조절할 수 있는 내부 코드 중에 일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이제 엑셀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엑셀 데이터 셀렉트 이 부분에서 호출하는 과정은 거의 유사합니다. 만약에 엑셀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그대로 코드로 응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 코드에서는 이제 우선 파일을 오픈을 하고 파일 열기창 표시하고 엑셀 파일을 선택하는 구문이 먼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눌렀었을 때 그 엑셀 파일에 대한 정보는 selected file이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벤터 i로직에서는 이제부터 엑셀 파일은 selected file이라는 명으로 정의를 했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쓰겠다라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 엑셀 파일에 있는 형상 정보들, 아까 보셨던 그런 형상 정보들을 현재 조립품에 있는 매개 변수에 전달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코드 구문을 보시게 되면은요. 매개 변수, 그 조립품의 leng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사전에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이 leng라는 값은 어떤 값을 쓸 것이냐? 엑셀에 접근을 할 거고요. 엑셀의 값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selected file이라고 하는 변수명을 쓸 겁니다. 변수에 있는 값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 시트의 B3에 있는 값을 조립품에 있는 leng라고 하는 변수에 매핑을 해라, 적용해라 라고 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조립품의 매개 변수에서 정의된 값들은 이제는 이제 하위에 있는 레이아웃이나 구성 요소들 그리고 형상들 속성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코드를 잠깐 보시면은요.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조립품의 매개 변수를 이제 전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컨베이어 레이아웃 부품에 있는 이 부품에도 leng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이 매개 변수의 값을 조립품에 있는 leng 값으로 매핑해라 라고 하는 조건들을 쭉 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엑셀에서 받아들인 데이터를 조립품으로 가져오고요. 조립품에서는 각각의 값들을 원하는 위치에 전달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값에 의해서 이제 형상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거리가 길어질 경우, 뭐 1m에는 중간에 있는 서포터가 필요 없는데 2m에는 한 개가 들어가고 3m에는 세 개가 들어간다. 이제 그런 조건값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형상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들은 if 조건문을 통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이 구문은요, 현재 조립품 전체 메인 어셈블리에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샘플로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에서는 1800이라는 길이를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1800이라는 거리값을 기준으로 1800 이상일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서포트를 true 활성화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1800 이하인 경우에는 false 억제를 하게 되는 구문을 적어놨습니다. if라는 조건문을 썼고요. 이 조건을 통해서 전체 길이값에 대해서 형상을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상 변경이 완료가 되면은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업데이트가 수행이 되겠죠. 업데이트 이후에 관련 도면을 직접 열어서 그 도면을 업데이트를 하고 추가적으로 취소에 대한 위치를 만들어 준다거나 누락되어 있는 취소들 혹은 잘못 오기되어 있는 취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원하는 도면을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현재 이 조립품 내에 아이로직의 규칙으로 쭉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를 진행할 때 아까 보셨던 양식을 통해서 명령 입력하면은 이 구문들에 의해서 형상 변경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데이터 값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이제 아이로직의 사례들은 이 설계 자동화를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는 좀 다른 사례를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좀 말씀드릴 코드는 형상 자동화가 아닌 설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능입니다.
뭐 간단한 기능을 한 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도면에 있는 그 치수, 도면에 작성된 치수들에 대해서 지름 기호를 추가할 때 어떤 그 과정 거치게 될까요? 한번 지금 인벤터가 앞에 있으겠지만 뭐 계속 작업하셨던 거니까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치수를 두 번 더블 클릭하겠죠. 그 다음에 그럼 그 텍스트 편집 창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제 기본 값 앞에 파일 기호를 기재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닫아주겠죠. 자, 이런 과정들이 이제 매번 발생이 될 거고요. 작업할 때마다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를 좀 자동으로 좀 수행을 한다면 좀 어떨까요? 앞에 보시는 이 코드는 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코드입니다. 앞서서 직접 형상 컨트롤하는 코드랑은 좀 다르죠. 저도 이제 그 개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각각 구문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아는 분야에 대해서 아는 부분까지는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그 DIM ODOC라고 하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줄은 현재 실행되는 환경이 드로잉 도큐멘트, 도면 환경인지를 확인해 주는 거고, 그다음 설정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현재 도면 환경이라면 시트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시트를 정의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문을 통해서 도면 이외의 환경, 뭐 즉 부품이나 조립품에서는 실행이 안 되게끔 에러 메시지를 띄울 수가 있고요. 이 조건들을 통해서 현재 뭐 지금 명령은 도면에서만 정의가 되는 명령입니다라는 부분도 정의를 할 수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ODIM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커맨드 매니저에 픽이라는 옵션을 써서 활용이 됐습니다. 자, 여기가 해주는 건요. 치수를 선택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매니저 명령을 수행할 때 선택이라는 옵션을 썼고요. 그 다음 필터를 썼는데 필터는 디멘전만 선택하겠다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되어 있고요. 이 명령을 통해서 선택된 치수를 ODIM이라는 곳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DIM 이 치수에 대한 텍스트를 변경할 건데요. 앞에 파이 기호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한 치수 앞에 이 텍스트의 파이 기호를 추가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치수의 문자 정렬을 19969. 자, 이거는 이제 이따 여기 밑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그 가운데 정렬을 하게끔 됩니다. 여기서 각각의 방금 전에 나왔던 커맨드 매니저나 혹은 텍스트 포맷, 호리젠탈 저스티피케이션은 그 인벤터에 있는 API의 도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커맨드 매니저의 픽이라는 메소드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이 커맨드 매니저의 픽 메소드는 그 싱글 객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멘전 텍스트의 오브젝트를 핸들링할 수 있는, 즉 치수 문자 객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메소드도 있는데요. 여기서 그 위치 값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조절하는 값은 방금 전에 보셨던 19969는 바로 센터입니다. 각각의 세 가지 값을 통해서 중간 정렬을 할 것인지, 가운데 정렬을 할 것인지,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실제 이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문을 좀 복사를 할 거고요. 설계를 아이로직 하다 보면 복사 붙여넣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어, 인벤터 도면 환경에서요. 이제 새로운 코드를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규칙 편집창에서요. 방금 전에 복사해서 붙여넣은 소스를 좀 집어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저장을 한번 하고 규칙 실행을 하면 앞에 파이 기호가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지속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규칙 실행을 하고 클릭을 해서 일괄적으로 파이 기호가 붙여지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요. 그 아이로직은 설계 자동화 기능을 수행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음을 저희는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로직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좀 몇 가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과 양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규칙과 양식.
여기 보시는 규칙과 이 양식은 내부와 외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내부 규칙은 파일 내에 생성되는 규칙입니다. 부품이나 조립품, 도면 각각에 대해서 내부에 저장이 되고요. 여기서 실행되는 실행어 규칙을 생성하고 저장하면은 이제 파일 내에서만 운영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외부 규칙은요, 인벤터 설계 파일에 직접 저장을 하진 않고요, 지정된 경로에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규칙은 그 이 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만 활용할 수 있다라면, 외부 규칙은 해당 경로에 접근 가능한 모든 인원이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파일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보안과 관리가 필요하긴 한데요. 동일한 코드를 전사적으로 활용할 때는 좀 더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양식도 규칙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개별 설계자 단위로 좀 진행한다라면 내부 규칙으로도 충분한데요. 전사적으로 활용한다라면 외부 규칙 및 그 양식에 대한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외부 규칙에 대한 경로는 그 아이로직의 그 옵션, 이 부분은 이제 도구 메뉴에 있는데요. 이 옵션을 통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그 작성한 규칙은 아이로직 검색기 창에서 그 억제하거나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잠깐 앞을 좀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보면 하나 억제가 되어 있죠. 로드 엑셀 바이 셀렉티드라고 하는 규칙이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억제시켜 놓은 이제 가장 큰 이유는요, 이제 그 의도치 않게 명령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서 보신 이제 컨베이어 벨트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요, 엑셀 파일을 로드를 하고 형상 변경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실행 중간에 다시 엑셀 창이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되는 규칙, 엑셀을 로드하는 규칙을 억제를 하고요. 뭐 양식 쪽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만 구동하게끔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억제를 좀 더 활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니펫에 관련된 상황입니다. 이 스니펫, 이것은 이제 아이로직에서의 조각이라고 합니다. 조각이고요. 사전 정의된 정보를 통해서 사용자가 좀 더 이제 쉽고 빠르게 구문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API, 그 인벤터 API 도면의 검색 없이 좀 더 빠르고 그 정확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코드를 작성할 때 이제 매개 변수, 형상, 조립품 또는 속성 등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맞는 부분들을 찾아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제 사용자 지정 정의된 이제 스니펫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파일 변환 그리고 저장, 실제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규칙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용자 직접 규칙을 추가도 가능하죠. 자, 세 번째로 이제 그 해외 다양한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양의 정보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로직을 통해서 뭐 스케치된 형상을 자동으로 돌출하고 싶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아이로직, 익스트루드, 스케치 등의 키워드를 검색을 합니다. 아직 국내 한글로 되어 있는 자료들은 많이 없어가지고 주로 이제 영어로 좀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주요 사이트로 보시면 이제 가장 많은 정보들이 있는 곳은 이제 인벤터 포럼에 그 인벤터 커스터마이즈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클린트 브라운이나 인벤터 트렌치 등의 이제 개인 블로그들에 상당히 많은 그 아이로직에 관련된 구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이로직에서 투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좀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 반대말은 해야 될 거니까요. 우선은 이제 모든 데이터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모든 데이터를 자동화하겠다. 자, 처음부터 모든 설계 데이터를 자동화하겠다라고 하면은 난관에 부딪히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아주 작은 프로젝트부터 실제 구현을 해보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두 번째, 어, 아이로직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파라미트릭, 매개변수를 핸들링을 하게 되는데요. 자동 부여된 매개변수, 예를 들어서 D1, D0, 뭐 D1, D2, 자동적으로 부여된 매개변수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사용하려는 매개변수에 대해서는 밑에 보신 것처럼 무조건 이름을 그 부여를 해주시는 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제 그 설계 진행하다가 매개 변수에 대한 이름을 임의로 변경을 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아이로직은 탑다운 디자인을 운영을 하는데요. 탑다운 디자인에 적용됐던 그 이름을 바꿨었을 때 예기치 못하는 상황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계획 없이 코드 생성. 사실 이러진 않겠죠. 코드를 살때
어떤 목표를 갖고 해야겠다라는 목표 선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매우 긴 코드. 많이 쓰면은 되게 유식해 보이긴 하는데요. 코드에서는 반대입니다. 최대한 가볍게, 간결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이 한 번 작성된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혹은 다른 사용자가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 기간 혹은 다른 사용자가 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든 설계 데이터를 뭐 자동화한다. 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 데이터 이외에 예외 사항들이 또 발생이 될 거예요. 뭐 표준이 변경이 되는 것도 한 개 예가 될 텐데요. 이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 변경을 한 이후에 매뉴얼, 수작업으로 작업하는 설계 변경 건들도 고려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적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가급적이면 복잡한 파일 이름, 뭐 구성 요소의 이름을 좀 상당히 길게 한다거나 경로를 다른 경로에 넣는다거나라고 했었을 때는 좀 에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개 폴더, 그다음에 이름은 심플하게 정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파트, 아이피처, 아이어셈블을 통해서 설계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국내는 아이파트 정도는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두 개는 많이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기능과 결합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이파트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이파트로만 적용을 하시고 아이로직은 별도로 진행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다음에 비전문가가 코드를 수정하면 어떨까요? 네, 향후에 정상적인 동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가이드는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반대, 해야 될 것이 있겠죠. 일단 맨 처음 시작한 다음에 인벤터 도움말에 보면 그 아이로직에 관련된 간단한 샘플들이 있습니다. 이 샘플들을 활용을 해서 먼저 좀 어, 적용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요. 거기서 이제 원하는 내용들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적용을 해 보신다라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스니펫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매개 변수의 형상들,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요소들 이름들을 먼저 정의 그 간결하고 알기 편하게끔 넣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딩 전에요. 실제 이제 인벤터를 가지고 뭐 코딩하기 전 그 아이로 설계 자동화 구성하기 전에 먼저 종이에다가 구성들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자, 메인 어셈블의 이름은 무엇이고 여기에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변수들을 조절하겠다. 그리고 이와 연관된 하위 파트들, 속성들은 어떻게 조절하겠다. 이런 각각의 이름들, 그다음에 구조들을 먼저 종이를 좀 정의를 해놓고 진행하신다라면 정리하면서 좀 더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 모델은 최적화해야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모델링 다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모델링 하거나 좀 수정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앞서서 나왔지만 매우 긴 코드는 지향합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그래서 제가 언제든 봐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제 간결하게 하면서 얘는 어떤 의도로 했었는지 주석을 남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이제 개발자분들은 이 주석, 리마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인벤터에서도 앞에 쉼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주석 구문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앞서서 보셨던 것, 저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을 생활한다라면 상당히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은 찾아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아이로직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사례와 팁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작년도 6월 달에 심플리 인벤터의 서드파티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8월 달에 했네요. 네. 그리고 8월 달에 정식 출시를 했었는데 이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로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고요. 이 기능들을 모아서 인벤터 앱인 그 심플리를 자사해서 개발을 했고요. 현재 지금 라이센스를 요청하시는 사용자분들께 저희는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플리는요, 그 부품, 조립품, 그다음에 도면 환경에서의 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엄선해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했고요. 그 부품에는 총 16개, 조립품은 26개, 도면은 15개, 총 57개 명령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발된 모든 기능들은 이제 아이로직의 코드를 기반으로 개발이 됐고요. 초기에는 아이로직의 양식을 통해서 이제 명령을 실행하게끔 좀 구성을 했는데요. 현재는 인벤터에 있는 리본 메뉴 완전히 통합을 해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리본 메뉴를 좀 변경한 이유는요. 그
전역 코드랑 그 양식을 이제 배포를 했었는데요. 뭐 잘못된 위치에 복사를 한다거나 뭐 지운다거나라고 하는 이제 관리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를 좀 리본 메뉴로 전환을 하면서 설치, 배포가 상당히 좀 용이해졌습니다. 그다음 또 리본 메뉴에 명령이 있기 때문에요. 각각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에 대해서 단축키 지정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액세스를 할 수가 있었고요. 주요 환경들에 대해서 생산성 기준으로 개발이 됐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령은 앞에 있는 파일 위치 열기와 그 다음에 원격 지원 이 두 가지를 가장 저는 좋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벤터 기반의 그 심플리가 어떻게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비교는 그 인벤터의 기본 기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그 소요되는 시간들 그리고 심플리를 활용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부품 그리고 도면에 대한 사본 생성입니다. 만약에 A라는 부품이 그리고 이에 대한 도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동일한 형상인데요. 아주 작은 수정 사항이 발생이 되는 경우 다른 사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A 부품을 재활용해서 B라는 부품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B에 대한 그 도면도 다시 구성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인벤터에서는 이제 이런 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제 원본 파일 A라는 부품에 파일 복사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이름으로 새로 변경하게 됩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을 좀 바꿔줘야겠죠. 저는 앞에 A라고 붙여놓고 뒤에 있는 이름을 바꿔놓겠습니다. 네, 파트도 지금 변경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생성된 이 도면 파일을 잠시만요. 플레이가 네 플레이 되고 있네요. 지금 도면 파일을 지금 열게 됩니다. 현재 지금 새로 생성시킨 이 A라는 파트는요 기존에 있는 그 원본 파일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링크를 이제 관리에 있는 참조 대체를 실행을 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복사된 데이터가 이제 그 새로 생성된 B라는 부품으로 링크가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동 변경했을 때 대략 한 46초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천천히 하면은요. 자, 그럼 이제 심플리를 활용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해당된 부품이 열려 있을 때요. 심플리 메뉴에서 부품 도면 사본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부품에 대한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품 이름 참조하는 도면이 열리게 되고요. 저장하고 닫아보고 파일 창을 보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보셨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했었을 때 21초의 시간이 걸리고요. 전체 수동 변경했던 것보다 대략 54%의 시간이 감소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그 파생 부품을 변경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명령은요, 그 현재 그 부품의 다른 파생 명령은 이제 현재 부품의 뭐 다른 부품의 형상 정보 혹은 매개 변수 정보들을 가져오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대칭 부품이나 스케일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이렇게 한번 파생을 하게 되면은 원본 파일을 변경할 수 있는 명령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동으로 좀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을 지금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부품을 지금 열어놨고요. 이제 파생된 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을 닫아놓고 원본 파일에 대한 이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변경할 파일에 대해서 변경할 파일들의 이름을 기존의 파일 이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 원본 파일을 열게 되면은요, 그 변경된 파일로 업데이트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의 그 파일 이름 변경을 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시간이 대략 한 28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심플을 통해서 그 파생 원본 변경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생 부품에 대해서 이제 그 심플리에 있는 파생 원본 변경 명령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일로 갈 것이냐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네,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총 15초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변경시키는 것보다 대략 46%의 시간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도 채팅창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느라고요. 잠깐 좀 머뭇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조립품 구성 요소에 대한 가시성을 제어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성을 켜고 끄는 방법은 이제 선택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가시성 체크하시면 되겠죠. 또는 이제 단축키로 Alt V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동으로 그 가시성을 켜고 끄고 키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객체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가시성을 끄겠죠. 제가 이제 끄고자 하는 객체들을 일일이 좀 다 꺼보겠습니다. 물론 드래그해서 한 번에 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네요. 네. 자, 이렇게 객체를 끈 다음에 이제 다시 전체를 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표현에 있는 뷰. 지금 이 뷰는 지금 뷰를 이제 변경시켜서 전체를 보이게 하거나 혹은 이제 검색기에서 개별적으로 꺼진 구성 요소들을 선택을 하고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진행을 했었을 때는 총 32초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심플리 쪽에서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숨기기에 관련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 숨기기 기능을 이용해서 한 번에 숨길 수가 있고요. 자, 숨겨진 객체들에 대해서는 그 전부 보이기를 통해서 한 번에 모든 객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활용할 경우에 전체 18초의 시간이 소요가 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 변경보다 한 43% 정도, 한 40% 정도의 시간 감소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PDF 일괄 PDF 생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혹 이제 고객 요구로 그 전자 파일들 뭐 도면이라든가 PDF 파일을 납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모든 도면 다 일일이 열어가지고 PDF 파일을 변환할 수도 있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뭐 작업 스케줄러나 아니면 이제 볼트 프로페셔널에 있는 일괄 출력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작업 스케줄러를 통한 과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동영상은요. 한 3분 정도인데요. 그 먼저 작업 스케줄러에서 작업 작성 부분에 파일 인쇄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선택창을 통해서 이제 출력하고자 하는 이제 파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옵션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뭐 지정하고 나서 설정을 하고 나서 네, 지금 뭐 축척 뭐 다 조절하고 있죠. 축척 최종 맞춤과 설정하고 나서 즉시 버튼을 체크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작업 스케줄러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배치 프로세스가 이루어집니다. 쭉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파일 선택창에서 이제 해당되는 도면이 현재 이 조립품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이제 파일 이름 입력 창이 나타나겠네요. 네, 지금 메모리가 올라가고 있고, 네, 파일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이 도면에 대한 이름을 입력을 하고 위치 지정하고 입력을 하겠죠. 네, 지금 경로 좀 쭉 찾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파일 이름을 뭘로 하겠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도면들에 대해서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대략 한 2분, 216초, 3분 20초 정도의 3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동영상은 여기서 멈추고요. 심플리를 통해서 진행했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립품 환경에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 여기서 PDF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조립품에 포함되어 있는 도면들을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하고 PDF로 저장. 또 검색해서 열고 PDF로 저장. 이 작업을 심플리는 이 기능이 자동적으로 수행을 해주는 거죠. 사용자 개입 없이 총 52초의 시간이 소요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했었을 때 무려 76%의 그 감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까 보셨던 코드를 다시 한번 응용을 한 건데요. 지름 기호 생성에 관련된 절차를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동으로 기재하는 과정 한번 봐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치수를 선택하고 텍스트 앞에 지름 기호를 추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은 선택된 치수에 대해서 이제 변경이 됐고요. 나머지 치수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업이 진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수 선택하고 작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총 44초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심플리에 있는 그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름기호 추가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치수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선택된 치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지름기호가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하는데 17초의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일일이 수정하는 것보다 61%의 시간을 감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좀 앞에 수동 변경의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사용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의 치수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 특성 복사를 이용해서 하면 좀 더 빠르게 심플리에 제공되고 있는 그 지름기호 추가와 동일한 이제 시간의 작업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이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섯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셨겠지만 일반적인 작업보다 저희가 개발한 심플리를 활용한 좀 더 빠른 시간에 이제 원하는 결과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심플리 전체 기능 중에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부품 환경에서는요, 스케치와 형상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작성할 때 가급적이 좀 완전한 구속을 좀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요. 완전 구속되지 않은 스케치를 확인하고 가시성을 켜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고요. 뭐 방금 전에 보셨던 부품, 도면에 대한 사본 저장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멍 명령에 의해서 생성된 홀들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강조를 하는 표기도 있고요. 못따기와 못깎기를 한 번에 억제하거나 한 번에 해제하는 명령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 원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립 환경에서의 지원되는 명령은 아래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뭐 이제 구성 요소나 그 작업 피처들, 작업 축, 작업 평면들에 대한 객체들에 대해서 가시성을 껐다 켰다 해주는 명령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고유한 색상들, 완전히 다른 색상을 부여해주는 색상 재지정 명령도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빠른 속성 조회 명령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립품 내에서의 도면 일괄 변환 기능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립품에 포함된 구성 요소들에 대한 도면들을 검색을 하고요. 일괄적으로 오토캐드 도면 혹은 방금 전에 보셨던 PDF 파일 변환을 제공하고 빠르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누락 도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이제 그 조립품 내에서의 도면이 작성되지 않은 리스트들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도면 환경입니다. 그 뷰 메뉴에서의 상세도인데요. 뭐 이제 뷰에 있는 상세도 명령을 통하지 않고 선택한 뷰에 대해서 바로 상세도를 생성할 수 있는 명령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PDF로 출력할 수 있는 명령들. 그다음에 이제 치수의 그 문자 크기, 주석 문자 크기를 일괄적으로 변경을 하거나 명령 한 번으로 중심선을 생성시켜주는 명령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치수 생성시켜주는 명령도 이번 업데이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명령들에 대해서는 이제 심플리라는 그 이름으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어떤 기능이나 어떤 기능이구나 그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일단 유저분들이 원하시는 기능들을 일단 그 저희도 지금 게더링을 하고 있고요. 가능한 범위, 그다음에 이제 많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일단 개발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그 올 작년도 12월 달에 1차 업데이트가 한번 있었는데요. 업데이트에서 추가된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품에서는 총 2개, 그다음에 조립품에서는 3개, 그다음에 그 도면에서는 4개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선 부품에서는 이제 파생 원본을 변경시킬 수 있는 아까 보셨던 그런 명령이 막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불구속 스케치를 강조하는 명령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건 동영상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 동영상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됐네요. 맨 처음에 이제 구속조건 검토를 통해서 그 스케치 3번, 뭐 스케치 4번, 스케치 5번이 구속이 안 돼 있다. 이제 노티스를 해주는 기능만 있었는데요. 업데이트에서는 불완전한 스케치를 강조, 즉 가시성 킬 수 있는 명령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케치에 구속 조건이 좀 덜 들어갔구나를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추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품에서는 세 가지 기능이 업데이트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빠른 속성 팁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실행시키고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객체에 대한 그 속성값, 부품 번호나 질량, 재질, 누가 작성했고 이제 그 잘 안 보이네요. 설명 부분들을 그 화면상에서 그다음에 인벤터의 하단에 있는 정보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빈 폴더 제거입니다. 그 어셈블에선 이제 그 좀 더 명확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폴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작성하다 보면 이제 비어있는 폴더들이 다수 발생이 됩니다. 이런 빈 폴더들을 한 번에 제거시킬 수 있는 명령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판금 검색과 전개도 작성에 관련된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동영상 잠깐 좀 확인해 볼게요. 조립품에서 이제 그 판금 네스팅을 좀 시행을 하게 되면요. 현재 조립품에서 사용된 판금 부품, 모든 판금 부품들에 대해서 플랫 패턴을 일일이 다 생성시키고 자동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파일로 묶어줘서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요. 내보내지는 파일은 이제 공통 쓸 수 있는 DXF 파일 포맷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파일을 이제 오토캐드에서 열어보면은요, 하나의 파일로 통합돼서 플랫 패턴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벤터에 있는 네스팅 개념과 약간 유사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도면에서는요, 4개 명령을 좀 추가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정밀도 제어인데요. 그 정밀도 그 현재 도면에서의 정밀도를 일괄적으로 뭐 소수점 한 자리냐 두 자리냐를 제어할 수 있는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일괄적 변경해 주는 명령이죠. 그다음 앞서 보셨던 이제 지름기호 추가 기능도 추가하는 부분도 이제 그 개선이 됐고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면 열었을 때 혹은 형상 변경됐었을 때 이렇게 오류가 발생된 치수들이 생성이 됩니다. 위치를 맞춰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지우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류 치수 제거 명령을 통해서 한 번에 이런 오류 치수들을 제거시켜주는 명령도 이제 추가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도면 치수 작성 명령인데요. 이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보기 전에 이제 그 조립품이나 도면 그 부품에 이제 매개변수에다 앞에 dim 언더바라는 이제 변수명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작성된 치수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도면시켜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부품 환경에서 스케치를 작성을 할 때요, 사용됐던 치수들에 대해서 dim 언더바라는 이제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얘에 대해서 이제 도면을 한 개 생성시킬 거고요. 뷰의 이제 위치 그리고 스케일을 좀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심선이 있으면 좀 좋겠죠. 그래서 중심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장하고요. 중심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심플리에 있는 중심선 생성 명령이고요. 자, 한 번에 중심선 생성시켰으면 이 중심선에 대해서 모서리 정렬을 통해서 중심선의 위치를 바꿔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 치수 작성 명령을 좀 실행을 하게 되면은요, 매개 변수에 아까 보셨던 dim이라는 이제 있는 치수들을 도면에서 검색을 하고요, 도면에 표기해주는 자동으로 표기해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수의 위치를 이제 조절하시면 되겠죠. 일단 이 명령은 그 기존 뷰, 맨 처음에 들어간 기존 뷰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그 개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아이로직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사례 얘를 이제 이용해서 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발한 심플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 생산성 비교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웨비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웨비나 때는 좀 더 다른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CIM의 김성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